선더랜드전 승리 후 사람들은 상대는 겨우 선더랜드였다. 승격팀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더랜드가 바로 직전에 첼시를 꺾었다는 사실은 보지 못했습니다. 안필드에서 리버풀을 이기자 이번엔 리버풀이 너무 못했다. 운이 좋았을 뿐이다. 라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이제 상승세가 하늘을 찌르던 브라이튼을 상대로 거둔 압도적인 3연승 이후에는 어떨까요?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안티팬들이 과연 이제 무슨 핑계를 댈 수 있을지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브라이튼과의 경기 이후 저는 메뉴의 전술과 경기 방식에서 많은 새로운 면모를 선수들의 플레이 스타일에서 아주 흥미로운 디테일들을 발견했습니다. 더 깊이 해부해 볼 시간이 필요한 디테일들이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작업을 할 겁니다. 더 심층적인 분석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지난 세 경기의 여정을 함께 돌아봅시다. 루벤 아모림 감독의 변화무쌍함, 그의 놀라운 전술적 적응력을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습니다. 선더랜드전에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모림은 3-4-4-3 포메이션을 유지하되 압박 시에는 고전적인 4-4-2 블록으로 전환하여 단 하나의 목표 상대 플레이의 심장인 그라니트 자카를 걸어 잠그는 데 집중했습니다.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리버풀을 상대하기 위한 안필드 원정. 계획은 또다시 바뀌었습니다. 극도로 촘촘하고 깊게 내려앉은 5-4-4-1 블록으로 중앙의 모든 공간을 봉쇄하고 역습 기회를 노리는 명확한 의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튼과의 경기, 그는 또 한 번 변화를 주었습니다. 오와세틸 대신 메뉴는 미드필드의 박스 형태, 박스 쉐이프를 사용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브라이튼이 측면으로 공을 돌리도록 강제하여 덜 위협적이고 압박하기 쉬운 지역으로 그들을 몰아넣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경기, 세 명의 다른 상대, 세 가지의 완전히 다른 접근법.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초기 3-4-4-3 포메이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는 루벤 아모림이 단 하나의 시스템만을 숭배하는 경직된 감독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아닙니다. 그는 진정한 사상가이며 현대 축구에서 승리를 위한 고정된 마법 공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경기는 다른 문제이고 다른 해법을 요구합니다. 특히 메뉴 보드진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이후 선수들의 정신력이 더 좋아졌고 이는 선수들이 아모림의 전술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과의 경기로 돌아가 보면은 극도로 긍정적인 많은 변화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점은 아모림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 상대를 완벽하게 간파했다는 것입니다. 파비안 휘르첼러 감독 체제 이후 브라이튼은 중원에서 다양한 빌드업 옵션을 만들고 중앙을 관통하는 수직적인 플레이를 즐겨하는 팀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중앙 미드필더 지역의 박스벅스 혹은 직사각형 형태의 대형을 구축하고 공격수들을 끊임없이 깊은 위치로 내려오게 하는 방식으로 이를 수행했습니다. 데니 웰백이 깊숙이 내려와 볼을 받는 이 장면처럼 말이죠. 그리고 루벤 아모림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천재적인 수를 뒀습니다. 아모림의 압박 대형은 그에 대응하여 자신들만의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중앙 지역에서의 숫자를 늘리고 압박 강도를 높였죠. 루크쇼와 더 리흐트가 높은 위치까지 전진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더 리흐트가 브라이튼의 역습을 막기 위해 주도적으로 매우 높은 위치까지 올라온 것처럼요. 이 계획의 목표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중앙 공격 옵션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제거하여 브라이튼이 측면으로 밀려나도록 강제하는 것. 이는 지난 경기들에서 보여줬던 오각형 압박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아모림은 전방에 5명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브라이튼의 빌드업을 막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측면으로 몰아넣으려는 아모림의 의도는 초반부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왜 하필 측면으로 몰아넣어야 했을까요? 그곳이야말로 3백 시스템이 진정한 위력을 발휘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윙백과 측면 센터백들을 활용하여 우리가 쉽게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측면입니다. 브라이튼의 핵심 윙어 미토마 카오루의 부상 결장 또한 브라이튼의 측면 공격력을 상당히 약화시켰습니다.
양쿠바 민테는 이번 경기에서 팀 동료들과 호흡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고전했고 소파스코어 평점 5.9점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아모림의 계획이 이토록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전방 전사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센터백들의 적극성, 그 중에서도 루크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는 진정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아모림은 브라이튼 공격의 시발점이 조르지뇨, 리터임을 간파하고 루크쇼에게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숨쉴 틈조차 주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전방에서는 브리앙 음보에모 역시 극도로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격만 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지능적으로 움직이며 루이스 덩크가 중앙으로 패스를 찔러 넣을 수 있는 길목을 차단했습니다. 브라이튼의 가장 위험한 빌드업 무기를 빼앗아 버린 것이죠. 세슈코와 쿠냐는 후방에서 롱패스를 자주 시도하는 얀폴 판 헤케를 번갈아 압박했습니다. 브라이튼이 1차 압박을 뚫어낼 방법을 찾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아모림의 두뇌 회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아주 신속하게요. 메뉴는 더 이상 무모하게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약간 뒤로 물러서서 대형을 더욱 촘촘하게 유지했고 더 효과적으로 브라이튼의 플레이를 질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적응력 그것이 바로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지능적인 팀을 상대할 때 경직성은 가장 큰 적이 됩니다. 하지만 브라이튼은 너무나 완고했습니다. 위험 지역에서 어떻게든 볼을 소유하고 탈압박하려는 그들의 고집은 결국 독이 되었습니다. 메뉴의 첫 두 골은 모두 같은 시나리오에서 나왔습니다. 파네케와 야신 아야리의 불필요한 실수로부터 볼을 탈취한 후 무자비한 응징을 가한 것입니다. 이제 빌드업 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분석했듯이 지난 경기들에서 우리는 짧은 패스를 거의 완전히 포기하고 직선적인 롱볼에 의존하는 메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정교한 전술적 연극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짧게 빌드업할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양쪽 센터백은 넓게 벌리고 카세미루는 깊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테이스 더 리우트가 미드필드 진영에서 플레이하며 약간 더 높은 위치로 전진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아마도 이번이, 네, 바로 이번이 우리가 루벤 아모림 감독이 왜 센터백을 미드필드 라인까지 올리는 것에 집착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보기 시작한 첫 번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더 리우트의 전진은 도미노 효과, 즉 지극히 중요한 연쇄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미드필더 중 한 명을 더욱더 높은 위치로 전진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방된 자가 바로 브루누 페르난데스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위험 부담이 큰 초기 빌드업 단계에 관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대신 브루누는 경기장 위 지극히 높은 곳에 자신을 위치시킬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바로 세컨드 볼을 사냥할 준비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이것은 더 이상 쉽게 간파당하는 롱볼 플레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산된 전술입니다. 메뉴는 자신들의 짧은 빌드업 구조 자체를 미끼로 사용하여 상대를 끌어들였고 이를 통해 에이스인 브루누 페르난데스를 훨씬 더 위협적인 위치로 해방시킨 것입니다. 명백한 진화의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고질적인 약점을 예상치 못한 무기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우리가 진정한 혁명을 목격한 영역은 바로 포지션 순환이었습니다. 루벤 아모림 감독 체제에서 메뉴의 대형은 종종 너무 정적이고 거의 자기 자리에 못 박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위치 변경은 윙백과 안으로 파고드는 공격수 사이의 스위칭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브라이튼과의 경기에서 메뉴는 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왼쪽 측면에서 대담한 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마트스 쿠냐와 디오고 달론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심지어 카세미루까지 이 순환의 고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디오고 달롯이 중앙으로 좁혀 들어와 마치 브루누 페르난데스와 함께 더블 볼란테를 형성하듯 진정한 의미의 인버티드 풀백처럼 움직이는 순간들을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카세미루를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수비형 미드필더인 카세미루가 짧은 시간 안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예기치 않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비록 카세미루가 하프스페이스를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플레이 방식은 아닐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팀이 순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상대를 정말로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고 방향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사고방식의 비약적인 발전입니다. 메뉴는 더 이상 경직된 기계가 아닙니다. 서로의 위치를 순환하고 커버해주며 의도된 혼돈을 만들어냄으로써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래에 훨씬 더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공격 플레이를 위한 초석이자 첫 번째 벽돌입니다. 매우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이는 루벤 아모림 감독이 센터백들을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 또 다른 진화, 지극히 영리한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수비 방패가 아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그들은 새로운 공격 무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메뉴가 조금 더 천천히 끈기 있게 볼을 전개하는 순간들을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루크쇼와 레니요로. 그들은 포백 시스템의 풀백에 가까운 역할에서 정말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할까요? 한쪽 측면 센터백이 높이 전진할 때 반대편 윙백은 약간 뒤로 물러서며 수비 숫자를 보장하고 안정감을 더합니다. 이는 마치 당신이 포백 포메이션으로 플레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풀백이 높이 전진하면서 추가적인 공격 옵션과 패스 선택지를 제공하고 양쪽 측면 복도의 과부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지만 이 새로운 역할에는 훨씬 더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압박을 유지하는 열쇠가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십시오. 메뉴가 공격을 시도한 후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빼앗겼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른쪽 측면 센터백인 레니 요로가 그 공격에 가담하기 위해 매우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메뉴는 갑작스럽게 공주 위에 수많은 선수들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들은 즉시 역압박을 실행하여 가능한 한 빨리 공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습 방지벽입니다. 수많은 시즌 동안, 정말 너무나 많은 시즌 동안 우리는 가슴 아프도록 익숙한 장면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상대 중앙 미드필더가 공을 잡고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은 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비진을 향해 그대로 드리블에 들어오는 장면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구조를 바꾸고 유연하게 포백으로 전환하며 레니 요로나 루크쇼 같은 측면 센터백이 용감하게 조금 더 높은 위치까지 전진할 때 당신은 한 명의 선수를 더 얻게 됩니다. 즉각적으로 압박을 가해 상대의 역습을 싹부터 잘라낼 수 있는 바로 그 한 명을 말입니다. 물론 이번 경기에서의 실행이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불안정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우리에게 달콤한 결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센터백들을 더 유연하고 더 주도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압박을 유지하고 파이널 서드에서 볼을 소유하며 상대를 더욱 깊숙이 밀어 넣는데 훨씬 더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방식에 있어 극도로 중요한 진일보입니다. 이 영상의 퀄리티를 위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드 디알로를 비롯한 다른 어린 공격수들에 대해 더 심도 깊게 분석할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